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혜신입니다. 네, 본격적인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죠. 근데 스타킹 사이로 빚어나오는 굵은 다리털, 그리고 팔을 들을 때마다 또 보이는 겨드랑이 털, 비키니 라인 밖으로 빚어나오는 그런 미운 털들, 이런 털들 때문에 스타일이 중요한 그런 여성들에게는 또 제모는 정말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털과 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모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재미난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물에서는 인류 최초의 면도 칼로 여겨지는 그런 부싯돌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전에서는 제식의 한 부분으로도 털뽑기가 행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조각상이나 뭐 여인상들 여러 가지 중세시대의 누드화까지 보면은요, 여성들이 그린 그런 작품들이 털이 한 올도 없이 그렇게 아주 매끄럽게 표현되는 것만 봐도요, 털 뽑기의 역사는 정말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쯤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모를 일시적으로 좀 거부했던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시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다시 제모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좀 짧아지고 또 소매 없는 드레스가 선보이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발빠르게 면도기 회사에서는 겨드랑이 털이 있는 여성들은 여성답지 않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여성들이 겨드랑이 털 제모가 아주 보편화되어 이어져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털은 꼭 필요한 걸까요? 털은 포유동물만 가지고 있는 피부의 한 성분임은 맞는데요. 인간에 있어서는 또 털은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던 어떤 생리적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마찰을 줄여주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털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꼭 바람직해 보이진 않고요. 하지만 누구나 미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털을 또 제거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털을 제거할 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털이나 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털은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케라틴 성분이 모간과 피부 속에 위치한 모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낭이 모근에 해당되는데요. 모구와 모유두 그리고 모공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공이나 모공 안쪽의 모낭은요, 피부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뽑더라도 빠져나오지도 않고요. 다시 모발이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한 번씩은 경험을 했겠지만 털을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것은 바로 이 모낭 때문입니다. 네, 털의 또 특징은 생장기와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장기에는 털을 아주 길게 자라게 하는, 길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발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년 동안 생장기를 거치게 되죠. 반면 눈썹 같은 경우는 생장기가 좀 짧아서 항상 짧은 상태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장기가 끝나고 이후에는 생장이 멈추게 되고 한 3주 정도 걸쳐서 퇴행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휴지기를 맞는 것이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털의 성장 주기가 대부분 보면은 몸의 부위별로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생장이나 휴지기를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여기 도표로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몸의 각 부위별로 이런 생장기와 휴지기의 기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털의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인 제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모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필요한 신체의 털을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부위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 털이 있는 부위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네, 대표적인 부위로는 뭐 겨드랑이나 팔다리 그런 외부에 어떤 노출이 있는 그런 미관상 그런 보이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제모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요즘은 남성분들이 외관상 좀 멋져 보이는 그런 수염을 갖기 위해서 일부 또 제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 또 여성분들 콧수염이나 수영복 입을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털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털을 밀거나 사실을 뽑아 없애는 그런 제모는 되게 미용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하는 일시적인 제모와 피부과에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런 제모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제모는 과거에는 전기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술이 현재 가장 많이 시술이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레이저 에너지가 털의 멜라닌 색소에 흡수가 돼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 주변으로 확산이 되다 보면 모발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모낭과 모근 또 그 주변의 멜라닌 색소까지 모두 파괴를 시키면서 모발을 구체적으로 더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모술은 주로 이제 생장기에 있는 그런 성장하는 털에만 파괴를 하기 때문에 성장기 털이 많은 그런 이마 부위에는 치료 효과가 좀 빠르고 좋은 편이고요. 팔다리 몸통 같은 경우는 휴지기 상대 털이 더 많을 때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한 5, 6회 이상 해야지만 반영구적인 그런 제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치료 횟수 같은 경우에는 휴지기 상태의 모발이 시술 후에 자라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레이저 제모술의 치료가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털이 특별히 좀 굵고요. 그리고 아주 색깔이 좀 진한 대신 피부 색은 아주 하얀 그런 분들이 이런 레이저 제모술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제모술에 또 주의사항들도 많은데요. 우선 선탠이나 일광욕은 레이저 전후에는 무조건 삼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피부가 좀 어두운 그런 사람들은 미백 연고를 한 2에서 4주 정도 바른 후에 시술하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피부 염증이나 질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먼저 하고 레이저 제모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그런 제모들인데요. 뭐 일상적인 그런 제모만으로 불편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영구 제모를 꼭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주 제모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 피부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털이 피부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역모 현상도 생기고 또 제모 시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낭염으로 인한 색소 침착도 쉽게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그런 제모 종류는 굉장히 많죠. 뭐 면도나 뭐 제모 크림, 왁스, 그리고 핀셋으로 뽑기, 뭐 테이프, 요즘 광고 많이 하는 뭐 가정용 전기 제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면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회 정도 하는 게 적절하고요. 특히 좀 주의사항은 목욕이나 샤워 후에 털이 좀 부드러울 때 비누 거품을 바르고 면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와 면도날의 각도는 한 45도 정도로 털이 난 방향을 따라 면도를 하는 것이 피부의 손상을 덜 줄 수 있습니다. 그 제모 크림 같은 경우에는 면도 다음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이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요. 유황 성분인 설파마이드를 크림에 녹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한 대신에 여러 가지 피부에 케라틴과 같이 녹이는 그런 효과를 날 수 있어서 피부에 쉽게 자극이 되고 또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피부 첨포 시험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왁스인데요. 왁스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좀 통증이 많은 것이 또 다른 단점이 되겠고요. 털 끝까지 뽑히기는 하지만 모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핀셋으로 뽑는데요. 여성분들은 눈썹 주위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하지만 좀 고통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한 모낭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소독을 알코올로 한 후에 뽑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털이 적은 부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뽑을 때는 털 방향으로 뽑는 것이 좀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테이프로 떼어내는 건데요. 그 접착성이 강한 그런 테이프를 이용한 방법도 많이들 쓰긴 합니다. 근데 좀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낭 주위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 출혈이 생길 정도로 모낭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색소 침착의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경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광고 많이 하는 가정용 제모기들은 물론 전문적인 제모 레이저 기계보다는 출력이 많이 낮아서 병원에서 전문적인 장비와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이런 기계를 다루다 보니 부주의로 인한 그런 사용으로 피부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또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을 할 때는 아주 천천히 강도를 높여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아울러 사용 후에 혹시 피부가 심하게 붉어져 있거나 사용 후 고통이 아주 심하게 동반이 된다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모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술로 정말 무장한 이런 제모 방법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핀셋부터 시작해서 면도기, 제모 크림, 왁싱을 거쳐서 이제는 병원에서 하는 그런 레이저 제모까지 있는데요. 정말 제모의 방법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또 제모 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